청와대 소설입니다. 예, 정치 소설인데요. 어제 제가 그 서론 부분만 얘기해가지고 본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심층으로 분석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바로 본론의 이제 이야기로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벌써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지고 서론 없이 기다린 사람들, 그래도 좀이라도 일찍 오신 분들은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엑기스를 그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분들은 아마 채셨을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사실은 청와대가 윤석열을 회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하고 싸워봤자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이익 볼 거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징계를 안 하자니 이 검찰 개혁에 후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당, 다시 말하면 이 좌파들의 유튜브를 보시면 화두가 제일 1번 화두가 바로 뭐냐?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그러니까 미군 철수죠. 그거는 이제 항상 언제든지 그들의 1번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뭐냐? 적폐청산. 근데 지금 적폐청산을 당한 것 같은데 마지막 적폐청산이 안 된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의 체제, 그리고 자신들을 지원해주는,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항상 말하는 게 바로 종전선언과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 윤석열이 지금 걸려든 겁니다. 이 적폐청산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좌파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코드도 맞고, 왜냐면 박근혜도 때려잡고 이명박도 막 때려잡고 그렇게 같은 코드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조국의 가족을 막 수사를 하더니 정경심에게 막 구속영장을 치고, 또 막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수사를 하더니만 거기에 관계된 그런 청와대와 비서실과 관계된 울산 시장 선거 송철호 사건에 13명이나 그냥 막 검사들이 기소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지금 청와대하고 민주당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설마 임기가 2년이니까 지가 가면 얼마나 가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이 담겨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 해체, 요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2명의 공무원을 바로 구속영장 쳐가지고 구속시켜버렸죠.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윤석열을 찍어내야 되겠다. 청와대에서 윤석열을 찍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라인이, 가드라인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눈치를 챘겠죠.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인지, 징계할 테니까 몸조심해 하고 살짝 날렸는데 이게 그냥 막 바글바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이렇게 한 거예요. 직무 배제 시키는데 이게 너무나 급했던지,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총장 직무를 배제시키려는 그 이유의 6가지 조항이 사실 관계성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사해본 결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도둑놈을 잡았을 때도 얼마를 훔쳤으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너희 왜 이 짓을 했어? 하고 왜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다 짜맞힐 수 있어요. 다 짜맞힐 수 있는데 왜는 못 짜맞춰요. 왜? 왜냐면 거기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만 계속 끄집어낸 거예요. 뭐 판사 사찰이라니 무슨 뭐 정치 뭐 개입이라느니 전혀 개연성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사실 확인이 될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로만 업무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달게 하려면 말이죠. 회유를 하려면 좀 뭔가 굵직한 걸 주고 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회유를 하려면은 당신은 차기 대통령이야. 응? 차기 대통령. 이렇게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권당에서 이 대권 주자들이 지금 줄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적자들이 아니야. 서자들이야. 이낙연도 서자고 이재명도 서자예요. 다. 응? 예. 그러니까 안희정이는 적자야. 안희정이 적자인데 안희정이 일찌감치 대통령 후보였는데 그 자기 신상 관리 안 해가지고 일찌감치 그냥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 자, 그 다음에 김경수 이분도 사실은 이 양반도 적자 1호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과잉충성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났어요. 왜 들통이 났느냐? 추미애 장관이 저기 민주당 대표할 때 자기에게 이게 모든 혐의가 뒤집어 씌워질 것 같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언론 조작, 여론 조작, 그다음에 뭐 이런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탐색기가 씌워지니까 사실 확인해라 해가지고 뒤집어 까보니까 김경수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번만 한 건 한 게 아니라 김경수 사건도 한 건 했어요. 제대로. 예.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현재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똑똑해져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화를 내든지 승질을 내든지 뿔따구가 나든지 욕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되어 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요 좌파들이 웃기다고 그래요. 욕이에요. 욕. 예. 좌파들이요 가끔 좌파 방송을 들어보면요 완전히 반대로만 얘기해. 사실과는 전혀 반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저들이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세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언론이나 이런 정치 선전에 정치 선동에 절대로 거기에 호도돼 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깜빡하면 이 선동에 정치 선동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선동에 안 넘어가려면 지금 현재 어떻게 추미애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싸우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번만 한 건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김경수 사건 때도 그렇잖아요. 막 그 당시 자기가 당대표였는데 여론 조작 무슨 뭐 댓글 조작 막 해가지고 이게 막 불거지니까 이게 왜냐면 증거가 남잖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다 한 것이니까 이게 한 개씩 두 개씩 까지니까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막 다 뒤집어 까라고 민주당 당 대표가 지시를 내리니까 진짜 까보니까요 이게 실체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김경수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제대로 했죠. 예, 역시 추다르크답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추미애가 이거 혹시 계륵 아니야? 혹시 저거 엑스맨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사건도 그래요. 이번 사건도 적당하게 법무부 장관 위치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막 큰 선물을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협조 좀 해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잘못 본 거야. 윤석열이 말이죠. 자기 밑에 부하 다스리는 것처럼 뭐 콩고물 하나 주면은 떡 홀랑 받아먹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 역사에 파평년 씨는요
예? 조선 역사의 파평윤 씨 있죠? 예, 전주의 씨. 다시 말하면 왕권에 가장 강력하게 그 대응하고 도전했던, 응? 당파 싸움에서 그냥 왕권에 간담이 서늘하게 대응했던 그런 세력이 파평윤 씨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피가 좀 아무래도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대권을 줄 테니까 검찰 개혁에 완수하자 하고 추미애하고 대통령하고 3명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어야 돼. 그냥 무대뽀로 찍어 눌러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파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다가 안 되면 폭력을 써요. 자기 자신들이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폭력입니다. 왜냐? 그게 북한에서 하던 짓이니까. 북한에서 바로 여러분 김원봉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의열단, 독립군, 그리고 북한 정권을 만들어내는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로 그냥 즉결 처형시키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냥 저 숲속에서 저 한적가끔 가서 권총 빼가지고 머리에다가 총 쏴버리고 끝내요, 그냥. 그러니까 저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신들의 혁명 과업에 찬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숙청이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로당의 박헌영이도요, 얼마나 김일성 정부에 충성을 했습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들이 정말 이 일제시대의 그 서러움을 견디면서 이 남북한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 정보가 써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그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사회주의 통일을 화합을 완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공산의 당성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김일성보다도 박헌영이가 더 셌어요. 왜냐? 남한의 전체를 거의 공산화시키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가지고 박헌영이도 조용히 시골로 끌려가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빵 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정부가 어떤 지금 이 실력 발휘를 하느냐면, 지금 여기 윤대감도 이 형조판서 윤대감도 그냥 임금 상감마마가 한마디 말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파평윤 씨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유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찍어내려고 공작을 했는데, 여러분, 법률 전문가는 상대의 언어와 눈빛만 보면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닌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 이 추나르크가 갑자기 그냥 뭐 세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준비해오는 카드를 쓰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준비해오는 카드를.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딱 걸어서 딱 이기지 않습니까? 왜? 법적 대응력이 아주 강력하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력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명박도 잡아놓고 박근혜도 잡아놓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뭐 아무나 뭐 검찰총장 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가 실력이 있으니까 검찰총장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도전하는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느냐? 찍어내기를 하기 전에 회유를 했어야 돼. 회유를 하려면 떡을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차기 대권 후보다 뭐 이렇게 뭐 약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만 보수 측의 세력을 완전히 분열시켜라. 그리고 이게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이게 진짜처럼 싸우자. 이게 진짜처럼 이렇게 진짜 국민들이 깜빡 속을 만큼 치열한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당신이 대권 후보로 나서가지고 그 여당의 표를 완전히 분할시키자.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 다음에 대통령은 바로 당신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의 이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제가 그 의심이 벗어지진 않지만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의도했던, 청와대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게 발전이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신공격을 하거든요. 응? 진짜 싸우는 것처럼 하면 인신공격까지는 안 해. 인신공격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막 인신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야. 저들이 짠 시나리오는 이게 약간 지금 그 라인이 벗어났어요. 자,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청와대와 이 윤석열의 이 현재 싸움이 지금 이게 왜 이게 이루어졌느냐. 자, 검찰 개혁이 저들의 목표였는데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좌파들은 이 미군 철수와 적폐청산이 이게 두 가지 목적인데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끼어들면서 적폐청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임기 2년이라 할지라도 찍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바꿔졌어요. 이게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판에 회유를 한 거예요. 자, 정직 2개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사퇴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 받아들여. 응? 이 정도 싸우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거 얼마나 더 하라고. 얼마나 더 양보해. 응? 해임도 아니고 파면도 아니고 정직 2개월인데 2달만 꼭 참고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지. 대신에 당신에게 칼질을 했던 추미애 장관은 사표 받을게. 해가지고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과 추미애 장관 사퇴 카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이렇게 싹 상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콜 했어야 돼요. 좋아요. 콜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완전히 이게 청와대 예측에서 벗어난 이게 행동을 한 거예요. 바로 그냥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행정소송으로 바로 간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지금까지 대통령 상대로 행정소송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곧바로 NO 했어요. 청와대의 그 회유를 단칼에 그냥, 단칼에 그냥 딱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런 제 거절을 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이 윤석열 같이 뚝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좌파들한테 또 속는 건지는 몰라. 아직까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되어지는 상황과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지금 좀 상황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이게 소설이니까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작가가 이렇게 그 픽션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꾸며낸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이게 언뜻 맞기도 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윤 총장의 윤석열 총장 배우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세력이 참 아니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전에는 대통령과 이렇게 단판 짓고 싸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아도 내 뒤에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력이 있다. 그럼 나도 덤비죠. 나도 뭐 목숨 걸고 하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해요. 다 하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배우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세력이 아무래도 등장하지 않았는가. 제가요 너무나 빨리 그 천기를 누설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요 또 다음 유튜브 다른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언제 다 보고는 그 얘기를 또 해요. 윤석열 주위에 배우 세력이 있다. 뭐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너무나 빨리 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금 상황이니만큼 제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뒤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준비하는 어마무지한 세력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종인이가 이 할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에 그 자신들이 잘못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들이 했던 내용을 김종인 대신 사과를 했어요. 자, 이 사과를 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김종인의 머릿속에는 윤석열을 이 우파로
우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속셈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그래야 윤석열이 자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때려잡았어요. 잡은 이유가 바로 뭐냐? 예, 바로 국정농단. 예, 그다음에 직권남용.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무슨 저 자동차 부품회사 저기 뭐야 그 소유. 응? 예, 다스인가? 다스 예. 맞아요. 아마 다스일 거예요. 그 소유자. 응? 형 것이라는데 응? 끝내 대통령 거라고. 응?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감옥으로 이렇게 보낸 이거에 대해서 우파가 그 용납하겠어요? 우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를 해놔야 윤석열이 우파로 들어오든가 말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정인 할아버지가 이미 다 그 계획을 짜고 말이죠.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소설은 이게 추측이에요. 추측. 상상력을 가지고 키워가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좀씩 생각을 하시고 소설은요 이 작가의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와야 돼. 예? 작가의 심리전에 여러분 안 빨려 들어오면 이 소설이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대통령의 타협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리면서 바로 이 윤석열에게 자신만의 어떤 계획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청와대가 완전 사면초가에 빠진 거예요. 첫째는 윤석열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졌고 두 번째로 예,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놨는데 미국에서 바이든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대북 전단법 관련해가지고 청문회 열겠다. 미국의 청문회를 열면요. 미국에서 청문회를 열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든 그 순간부터 이게 뭘로 보냐면 이란 아시겠죠? 청문회를 하면 이제 어떤 수준으로 보냐면 이란, 북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아시겠어요? 예, 알카에다, 예? 뭐 이런 집단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비건이 왔다 갔는데 사실은 비건이 왔을 때 큰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그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장거리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죠.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준비해가지고 발사 시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정보망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건이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그 실험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깔려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대북 완화. 다시 말하면 소련과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의 완화 조치,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비건이 날아왔을 때는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대북 전단 금지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윤석열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군대를 몰고 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국제사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엔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국민들도 지금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함소량 관한대로 따라서 했는데
백신 주사를 말이죠.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이 맞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그것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막 일본 백신 맞는 것도 보여주고, 홍콩 백신 맞는 거 보여주고, 막 싱가포르 백신 맞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도대체 간에 이 언론사들이 말이죠. 언론사들이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가지고 하루속히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백신 맞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언론사들이 말이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뻐꾸기처럼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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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냥 뭐 백신을 준비했다, 안정되게 준비했다, 그 다음에 뭐 확실히 준비했다, 4,300만 명 뭐 맞을 거 준비했다. 아니 준비한 건 알아요. 근데 언제 맞히느냐를 얘기해야 되잖아. 언제 어느 백신을 맞추느냐. 우리가 1월달에 맞느냐 2월달에 맞느냐. 12월은 못 맞으면 1월이나 2월은 맞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계약사항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으려면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식약청에. 여러분 우리나라 식약청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백신 하나 맞는 거요. 철저한 안전검사 안 되면 통과시켜요. 왜냐? 그냥 무턱대고 긴급 통과시켰다가 사고 나면 식약청에 있는 공무원 다 그냥 한 칼이 다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아무리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소홀히 했다. 한 칼에 그냥 가요. 그러니까 식약청도요. 초긴장 상태야. 여러분 지금 백신이 들어오잖아요. 식약청 검사 다 해야 돼. 안전성이 확보됐느냐 검사하고 난 다음에 식약청 승인이 나야 돼. FDA 승인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식약청 승인이 나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조사해봤어.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신청한 건수가 아무것도 없대. 그럼 언제 맞히라고? 백신을 언제 맞힐 겁니까? 도대체 간에. 상공인들 다 문 닫고 여러분 지금 현재 무슨 뭐 3단계로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2.5단계에서 3단계 간다고 해서 숫자가 줄어들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지금 시내 명동거리, 강남거리, 예? 지금 현재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점포들 이렇게 문 닫고 정부 통제에 잘 따라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방역에 실패한 정부가 지금 현재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백신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K방역이 너무나 과신을 한 거예요. 확신을 한 거예요. 예, 비건이요. 강경한테 그렇게 물어봤다. 이게 소설이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통제가 잘 되냐. 그러니까 예, 북한은 북한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북한이 북한스럽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북한이 북한스럽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해석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선동해서 딸려다니는 거야. 북한이 북한스럽다는 얘기는 북한은 김정은 주석 수령께서 명령 한마디 내리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게 북한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딱 발생하자마자 예? 국경 완전 폐쇄 그리고 철조망까지 쳤어요. 이전에는 북한과 저희가 철조망이 없었는데 철조망 싹 치고 그다음 북한 최고의 정예부대, 수비대, 공화국 수비대를 다 보냈어요. 응? 북쪽으로 전진 배치. 그래서 중국에서 넘으면 무조건 사살. 무조건 사살이에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말이죠. 서해상에서 사살당했죠. 총격으로 사살당했죠. 예, 바로 그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외국인 예? 접경 북한의 쉽게 말하면 국경 지역을 침범해 오는 어떤 세력이라도 무조건 사살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살시켜버린 거죠. 그게 바로 북한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북한이 움직여져. 그래서 북한스럽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강경화 장관은 북한이 부러운 거야.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강력한 통제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K방역이 바로 북한 흉내내기라 그 말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드네. 진짜 이거 머리를 좀 식히고 해야 되겠다. 감추고 있어요. 날짜를 감추고 있다가 지난번에 선거 때 돈 풀었죠.
선거 때 돈 확 풀면서 민심을 싹 샀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3월달 정도 해가지고, 응? 3월달 정도 해서 싸구려 백신이라도 다 구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쫙 뿌리면서 우리 방역에 성공했다. 응?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응? 구하기 정말 힘든 백신을 우리가 이렇게 구입해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응? 막 뭔가에 저기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이게 다 이게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북한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북한스럽다고 한 거예요. K방역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루에 1000명 감염되나 2000명 감염되나, 예, 의료진들은 고생을 하겠죠. 그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10만 명씩 감염되고, 인도는 하루에 15만 명씩 감염돼도 이렇게 설레발 안 했는데, 3단계까지 가면요, 식당까지 문 닫아야 돼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져요. 그때는. 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청와대는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진 거예요. 자, 첫째, 자,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유엔에서까지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맹비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뜻하지 않는, 대통령과 동급, 대통령의 차기 대선 그 주자 1위, 그 여론조사 1위가 된 그 강력한 검찰총장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했습니다. 22일 날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상대했더라도 법은 법이야. 그리고 요즘 사법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현재 정부의 지시대로 안 따라. 지금부터는 반항을 해. 계속 사법부가. 검찰도 그렇고 재판도 그래요. 이거는 좀 천기누설이니까 제가 좀 수준을 좀 낮추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공수처 설치가 이제 불투명해졌어요. 자, 왜 불투명해지느냐? 최근 이 검사와 판사들이 말이죠, 그 활동을 분석해보면 이게 지금 황명사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100명의 검사들이 똘똘 뭉친 거야. 추미애 라인 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검사들은요, 다 윤석열 총장 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5명의 검사 차출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 검사인사위원회. 자,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 7명 중에 2명이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돼야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인사들이 말이죠,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검사 인사위원회에서 그 비토권 행사하고 하면 이거 2월달 설치는요, 자신들 계획이지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22일 날 재판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검찰청 전체 검찰 인원 전체가 대정부 상대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소송, 관련된 모든 거 다 까고 지금 반격 태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뜻하지 않는 이게 검사들 판사들의 항명사태까지 맞이하면서 공수처도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판국이 말이죠, 그 홍순호 판사, 예? 저 행정법원 행정 12부 판사, 예, 그 주심 판사, 부장 판사가 성향이 좌파네, 성향이 우파네, 여러분, 유튜브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죠. 지금 홍순호 판사는요, 지금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좌파네, 우파네,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네, 아니면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네, 이런 식으로 그 판사에게 말이죠, 그렇게 어떤 무언의 압력을 주고 부담을 주고 그러면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겠습니까? 우리 우파 유튜브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홍순욱 판사에 대해서는 일절 전부 다 항고하세요. 성향이 어떠네, 좌파네, 무슨 우파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요, 홍순욱 판사가 지금 현재 대통령에 관련된 걸 심의하고 있고 검찰총장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좌파 판사네, 무슨 우파 판사네,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네, 불리할 것이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말이죠, 판사의 판결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그런 예측을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법을 몰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에게 오직 정상적인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에게 부담을 주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홍순호 판사라고 하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자, 대통령이 피고인이고 윤석열이 원고예요. 자, 지금 현재 피고는 현직 대통령이고 원고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1위, 대통령 차기 대권 1위에 그런 올라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판결하는데 가슴 안 떨리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외압을 막 압력을 주고 좌판에 우판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말이죠. 응?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 판결을 흐리게 하는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홍순호 판사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에 존중한다. 응? 다양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헌법의 가치와 정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멋있는 얘기는 한마디 하고 말해야지. 예? 우리는 당신의 가슴에 결정하는 양심을 우리는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얘기해야지. 무슨 좌판에 우판에 말이죠. 꼭 수준 낮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말이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다 예측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다 망치는 거예요 이거. 저라고 그런 거 안 하고 싶겠어요? 저는 홍순호 판사가 무슨 결정 내릴 것인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저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저라고? 그러나 내가 앞서가면 판사가 부담 갖잖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 갖잖아. 그래서 판사는요 성직자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판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판사가 왜 가운 입는 거 아시겠어요?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바로 가운 입은 성직자, 옛날에 중세시대 때 종교재판할 때 바로 종교재판의 재판장들이 다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전부 다. 네? 신부들이었고. 그래서 가운을 입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 나 같아도 가슴 떨리는 판결인데 여기다가 자꾸 압력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홍순호 판사는 역사적 판결을 오직 법리와 오직 법리적 판단 안에서 그거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전단금지법 대북 전단금지법 있죠. 이거 지금 미국에서 연일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게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위축이 됐다. 그리고 바이든이든 트럼프 측이든 이게 모든 행정부가 총동원돼가지고 현재 지금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미쳐버리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이 말이죠. 이게 진짜 미칠 일이에요, 정말. 국무위원이 미쳤는가, 내가 미쳤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해외에서 유엔에서 현재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난을 세우고 있어요. 왜냐? 대북 전단 금지가 법이 실행이 됐다고 볼 때 미국은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산화된 걸로 착각을 해, 공산화. 이 대한민국이. 그런 지경이 있는데, 아니,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미쳐버리는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헌법을 완전히 파기하는 발언을 했어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표현의 자유, 이거 절대적인 것 아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도 북한에 대해서는 가려서 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무슨 가려서 하고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미국의 수정헌법을 우리 외교장관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나보다도 몰라요? 여러분, 수정헌법 1조가 바로 뭡니까? 표현의 자유가 뭐예요? 바로 언론, 출판, 집회, 표현의 자유. 그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예요. 미국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정신이 언론, 말할 수 있는 거, 출판,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거, 집회,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거, 표현의 자유. 이게 수정헌법 1조, 미국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 인식에 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나왔으니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뛸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한답시고 무슨 뭐 표현의 자유가 무슨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북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뭐 있어요? 강경화. 북한을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북한을 건드리면 표현의 자유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북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간에. 김여정법을 그렇게 만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대들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국민은 있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진짜 있어요? 그대들의 가슴 속에? 그대들을 따르는 사람만 자신들의 국민이지. 지금 현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북한은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열받네. 그런데 소설을 쓸 때는 작가가 열받으면 안 돼요. 예. 소설을 쓸 때는 작가가 열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열을 받는 것 같이 하면서도 조금 차분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제가 돼야 돼.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인권단체가 이 정보활동을 중지하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하원의 그 지한파 한국을 잘하는 그런 그 하원의죠. 하원의원 제널드 코널리가 한국에 진짜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고 인권단체의 정보활동을 중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악법, 이 악법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 미국의 희생의 대가, 유엔군이 가가지고 희생의 대가를 통해 자유를 찾아줬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파괴되고 있다. 수정헌법 1조의 언론, 출판, 집회, 표현의 자유 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로 이 수정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피 흘려 싸워준 이 국가가 지금 공산화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거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 이제 소설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사면 초과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 중에 가장 비수죠. 비수, 살수라고 하죠. 살수. 이 살수가 바로 뭐냐? 윤석열이 대통령을 공격한 이 시나리오는 이게 계획되고 기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으로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에는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 시나리오는 자연 발생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짰다면 인신공격은 안 해요. 예, 인신공격을 했다. 그 말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집단 간에 피할 수 없는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익집단 1, 정권을 재창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바로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헌법에 민주를 삭제시켜버리는, 헌법에 민주라는 단어, 자신들이 민주당이면서도 민주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들이 바로 뭐냐?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들이 이익집단 1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익집단이 뭐냐? 예, 이 집단을 분쇄시키고, 이 집단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그런 정권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집단, 이게 이제 두 번째 집단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집단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집단은 바로 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정권 재창출을 차단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집단. 이 집단이 지금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 이 소설이 그렇게 재밌어요. 예. 예,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를 지금 현재 공격하고 그들을 침몰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위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그런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악수를 둔 겁니다. 악수. 최고의 악수를 둔 것이 바로 뭐냐? 검사를 깨우치게 하고 판사를 깨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고 유치가 한꺼번에 흔들리니까 이거에 대한 침묵에서 저들은 드디어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법부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움직이느냐? 그건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권력이나 모든 사람들 다 한번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사법부 출신들이에요. 예, 사법부가 움직이면 이제 뭐가 움직이느냐? 예, 그렇습니다. 민심이 움직입니다. 예,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법부가 움직이면요, 언론기관이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론이 움직이고 국민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실제적인 권력기관인 그 검찰 권력을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핵심의 비수를 지금 들이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줄은 꿈에도 저도 생각 못했어요. 예? 저는 우파가 광화문에서 그냥 물러가라 탄핵한다 백날 소리 질러봐야 쟤들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권, 기득권, 민주당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동원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구태에 의연한 그런 정치를 답습하지 말라. 자기부터 성찰하라. 그리고 입 다물고 물러가라. 입 닥치고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양 집권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몽땅 다 나서가지고 난리를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소송의 대상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발 살짝 뺐어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이게 살짝 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게 총알이 굉장히 많이 날라와. 처음에는 총알만 날라오다가 그 다음에 대포가 날라오다가 그 다음 미사일이 날라오거든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는 것이야 하면서 살짝 말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에게 건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면 판사가 부담 갖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아주 지혜롭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공식적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냐? 예, 재판관 주심 이 부장판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술 작전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 싸움이 왜 이게 일어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기방오불이라고, 예, 이 기생집에 출입하려면 양반들이 이 5가지를 꼭 지켜라. 기방오불.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 못 지키면요, 옷 싹 뺏겨가지고 홀랑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쫓겨나요, 기방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기방오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 기생들하고 절대 맹세나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과거의 기생들은요, 아무에게나 몸을 주는 게 아니고 대갑집 교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정을 주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기생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에게 당신은 나의 정인이야, 나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알몸으로 쫓겨날 놈이야. 왜냐? 아니, 시대가 바뀌고 임자가 바뀌면 기생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만 일편단심 좋아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정인이 바뀌는 거지. 근데 그걸 무식하게 당신만 나의 정인이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점이 심각한 놈이에요. 그 양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알몸으로 쫓겨나야 돼. 두 번째로, 기생집에 갈 때 꽃 사들고 가는 놈. 예, 여러분, 기생은요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해어화라고. 해어화가 바로 뭐냐, 기생 전체가 꽃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기생집에 가는데 꽃을 달고 들어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꽃을 꽃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 놈도 알몸으로 쫓겨날 놈이야. 그 다음에 기생집 가가지고 집사람 자랑하는 거. 이것도
이것도 기방 오불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 그 여성들이 자존심이 없어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거기서 집 얘기해? 그 쫓겨나는 놈이야, 그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문 자랑하면 안 돼요. 학문 자랑, 이게 뭐냐. 여러분, 기생들은요, 조선시대에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학문을 공부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기생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응?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황진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학문의 중통이. 그러니까 학문이 있는 이 대감들하고 이 꼴통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학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식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문을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 숨은 그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감집 가서 새끼 자랑하는 놈. 이건 완전히 벗겨 쫓겨나야 돼. 그 사람들도 얘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새끼 자랑을 거기서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대감이라도 양반이라도 기생집을 출입해도 어느 정도 논리가 있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5가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5.18. 여러분 이번에 5.18 건드렸다가는 역사 왜곡 보고로 그냥 5천만 원. 여러분 예? 3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벌금인가 아마 처하게 될 겁니다. 역사 5.18 얘기 꺼냈다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월호 얘기 꺼내면 그것도 이제 앞으로 세월호법도 나와요. 세월호 왜곡법. 응?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언급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저들이 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사건. 이거 건들면 이것도 가요. 그냥 한 칼에 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5번째. 예. 전태일이었다가 이게 바뀌었어요. 노무현으로. 저 문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걸면 좌파들한테 다 이건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거 건들면 죽인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집단이 이게 정상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으니 이 좌파들은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완전히 깡패두목이라고 그래, 깡패두목. 예, 여러분 좌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윤석열을 완전히 이거는 깡패두목이라고 합니다. 응? 이 정도로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 만났습니다. 예, 여러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데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새로운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해놓고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져요. 이 소설이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공수처 설치해서 자제들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죠. 근데 공수처가 설치되니까 민심이 위반되잖아. 응? 민심이 위반되는 건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에게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이게 결투를 신청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배우가 누군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거할 만한 비밀스러운 정보는 있는지 아니면 헌법주의자로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지 무한 권력에 도전하는 이 불나방처럼 자신을 희생시키고 죽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할 메시아로 등극을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소설 진도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좀 더 나가면 이게 조금 안 되죠. 예. 저는 언론의 자유를 믿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를 믿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순국결사대 대장으로서 청와대까지 순국결사대원을 이끌고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제가 검찰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예. 그리고 종로경찰서 유치장까지 갔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현명한 그 검사들의 판단력에 의해서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저를 따르는, 예, 저와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이, 예, 오늘 1000명이나 돌아가지고 오늘 애청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